걸어두면 실내 분위기가 좋아지는 기분 좋은 그림, 그 중에서도 인상주의, 표현주의 관련 그림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품격 커세 방송 커세미술관의 이한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인테리어 그림으로 좋은 작품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라모스. 인상주의 화가들 중에서 기분 좋아지는 화가 르누아르입니다.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있는 이 작품, 사르팡티라는 출판업자가 자신의 부인과 자녀들을 같이 의뢰한 그림이거든요. 안에 마게레트 루이즈가 있고요. 이 둘이 자녀인데 이 표정 보세요. 너무 귀엽게 생겼죠. 근데 안 아프나 이 개가? 여인이 입은 드레스가요, 그냥 보통 드레스가 아니라 엄청 비싼 드레스입니다. 당시 최고의 패션 디자이너였던 찰스 워스라는 전설적인 패션 디자이너인데 오토 퀴트르 패션쇼를 개최하는데 이게 현재 파리 패션쇼의 기원이 된 겁니다.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쌍둥이처럼 보이는 두 딸, 이 딸이 아닙니다. 이 아이가 아들이에요. 아들. 그 당시에 이 부르주아들 사이에 아들을 머리를 안 자르고 길러주는 게 좀 유행했대요. 아기들 패션 트렌드라고 해야 되나요? 이 아들을 누나 옷을 똑같이 입혀놓은 거예요. 그럼 엄청 귀엽게 생겼다 했는데 이 아이가 딸이 아니라 아들입니다. 그 반전이죠. 잔 사마리의 초상이라고 해서 르누아르의 전속 모델이면서 또 원래부터 이제 유명한 배우였습니다. 희극 배우였는데 다른 걸 떠나서 색감, 배경 굉장히 강렬한 센 색인데도 그렇게 막 촌스럽지도 않고 세 보이지 않으면서 기분 좋은 컬러를 구사한 게 이 작품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 실내에서 엄마가 이 아이와 놀아준 장면 같은데 이 아이가 바로 르누아르의 아들이에요. 이 여인이 르누아르의 아내가 아니라 가정부입니다. 어쨌든 뭐 가정부도 엄마 역할을 하는 거니까 포근한 분위기를 정말 잘 연출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 인상주의 하면 당연히 모네죠. 클로드 모네. 모네가 가장 인상주의적인 그림을 그렸을 때가 이때가 아닐까 싶어요. 아주 막 성공했을 때가 아니라 한창 집안 살림이 좀 힘들었을 때라고 해요. 모네의 아내 까미우 모네고요. 모델 출신이었죠, 역시. 아이가 7살 모네의 아들인데 색감과 모네의 가장 행복한 순간을 잘 포착하지 않았나 싶고, 이 비슷한 그림이 다른 시리즈 그림으로도 있죠. 약 10년 뒤에 여기서 얼굴이 조금 잘 보이진 않는데 초록색 빛깔이 얼굴에 약간 이제 반사되는 이런 느낌으로 연출을 했고, 얼굴이 보이지 않다 보니까 더 신비로운 느낌으로 연출을 했죠. 가장 행복한 순간을 그렸기 때문에 보는 사람도 더 기분 좋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시슬레의 그림 감상 포인트는 하늘을 가장 아름답게 구사한 또 터치를 보는 재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포르 마흘리라는 물이 잠겨 있는 때를 여행 가는 것 같아요. 그때를 포착한 작품입니다. 까미우 피사로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유난히 또 도시를 좋아하고 사랑했던 화가였습니다. 생또 오너의 거리라고, 파리 요즘 사태 때문에 파리 여행 못 가는 분 많으시잖아요. 파리 하면 또 이제 비도 자주 내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향수를 자극하는 그림이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리고 이 작품 역시 파리의 분위기를 연출한 몽마르트의 대로라는 작품인데 많은 예술 애호가들이 좋았던 시절이라고 많이 기억하는 이 19세기 말 풍경을 보면서 여행에 대리 만족을 시켜주는 작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후기 인상주의 중에 일명 쉐라풍의 분할주의라고 하죠. 쉐라가 워낙 짧은 인생을 살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계승자가 바로 폴 시냑이고, 자, 이분이 프랑스에서 처음으로 무심사로 진행되는 앙당팡당전, 일명 독립가 협회라고 할 수도 있죠. 그 전시회의 창시자이기도 합니다. 분할주의라고 하죠. 전묘도 기법을 더 계속 발전시킨 화가이고, 이후에 동시대에 활동했던 마티즈에게도 영향을 줬습니다. 무명 마티즈의 그림을 이제 가능성 알아보고 처음 구입해준 화가기도 했는데 마티즈가 좀 변절하죠. 야수파로 해서 색채를 마구 쳐바르니까 이걸 되게 싫어했던 화가기도 했습니다. 반고흐와도 인맥이 있어요. 그래서 반고흐와도 파리에서 잠깐 작업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반고흐가 폴 시냑의 전묘도 기법을 영향받은 그 사례가 있죠. 생트로페이의 종탑이라는 작품인데 전묘도 특유의 보는 재미가 있는 그런 그림을 빛을 과학적으로 연구한 베니스 갔을 때의 그 여행 풍경을 그린 건데, 이 화가 같은 경우는 전묘도로 쉐라와 좀 다른 게 있다면, 쉐라는 아주 세밀하게 점을 더 작게 찍는다면 이분은 조금 두껍게 찍는 경향이 있죠. 색감이 겹치는 걸 보는 재미가 있는
폴 시նակ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 영향을 받아서 한때 폴 시낙과 교류할 때 앙리 마티즈의 그림인데, 남프랑스 콜리우르 여름 여행을 했을 때 작품이고, 이때 같이 여행한 화가들이 몇 명 있습니다. 앙리 마티즈의 잠재력이 이제 보이기 시작한 거죠. 색채를 아주 과감하게 쓰는 요 느낌. 저는 앙리 마티즈의 이제 야수파 때보다 요 때의 그림도 좋아합니다. 색채를 아름답게 감각적으로 썼을 때. 자, 그리고 그때 같이 여행 갔던 친구 중 하나가 앙드레 드랭이라는 마티즈와 더불어서 야수지로 활동했던 친구입니다. 역시 콜레르 풍경인데, 콜레르의 배를 주로 그렸던 화가, 이때 또 여백의 미를 추구했던 화가였죠. 자, 이게 바로 드랭의 또 다른 작품입니다. 정말 세면서도 좀 유쾌한 아동틱한 그런 느낌도 있고요. 남프랑스의 특유의 그 강한 그 광선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볼 수가 있는 그때 작품입니다. 헤라의 분할주의 영향을 받은 그 방구 후기 인상주의인데, 고흐는 고흐만의 풍이 있지만 어쨌든 인상주의의 영향을 이제 받은 화가였죠. 그래서 고흐가 완전 인상주의라기보다는 또 개인적으로는 또 표현주의에 가까운 화가이기도 합니다. 고흐의 개인적인 그 감성을 풍경으로 녹아내는 그런 화풍을 많이 구사했잖아요. 게다가 고흐 특유의 굵직한 터치, 율동감이 있는 터치는 고흐만의 독자적인 기법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제가 이 그림을 가까이서 봤는데 물감의 굴곡 그대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물감을 터프하게 찍는 그 자국조차 화가의 이 에너지가 직접 보여진다는 게 굉장한 매력인 것 같아요. 이 별이 빛나는 밤에를 가장 좋아하시잖아요. 워낙 그 그림은 유명하다 보니까 그와 약간 비슷한 작품, 여기 제목도 별이 빛나는 밤인데 론강이라고 해서, 별이 빛나는 밤에가 이 다음 연도고 1년 전에 이 작품을 먼저 그렸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에는 생레미 정신병원에서 이제 그린 작품인데, 이 작품은 그 정신병원에 가기 전에 알을 내서 그린 작품이에요. 롱강이라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알을 여행을 많이 가시는 분들이 있죠. 그 강을 보면요, 별거 없습니다. 되게 썰렁한 강인데 작품이 오히려 그 실제 롱강보다 더 아름답지 않나 싶고, 제가 오르세 미술관에서 이 작품을 직접 봤는데 사람들이 정말 멀리서 다 지켜보고 있어요. 그냥 고흐 작품은 그냥 봐도 뭔가 끌어당기는 뭔가 매력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왜 이 작품이 이 시대에는 파리 미술계에서 알려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롱강과 더불어서 아를 여행 가면 많이 가시는 이 카페가 있죠. 밤의 카페 테라스라는 작품인데, 지금도 많은 관광객들이 일부러 이 카페에서 커피를 마신다고 하죠. 안타깝게도 여기 여행 갔을 때 비가 와서 비 피하고 막 빨리 떠나야 되는 그 일정이라서 아쉽게도 이 카페는 못 갔던 게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생레미 정신병원으로 옮기기 전 그린 건데, 마을 주민들이 고흐가 미쳤다고, 이 정신병자 왜 풀어놓냐고 민원도 걸었을 때이죠. 그래서 이 밤에 푸른색 하늘과 이 따뜻한 조명에 이 색감 대비를 정말 재치있게 하지 않았나 싶고, 색감 쓰는 감각도 정말 탁월한 화가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작품 직접 보신 분들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프란츠 마르크라는 인상주의 이후에 개인 주관을 더 중요시 여기는 화파가 등장하죠. 이제 독일의 그 표현주의 화가들인데, 자, 양지산막이 있죠. 그 중에 다리파가 있고 하나가 또 청기사파입니다. 근데 다리파는 그 세상을 조금 비관적으로 본 게 되게 많아요. 되게 까칠하게. 근데 청기사파는 감성적으로 사람들의 뭔가 호감을 주는, 이들도 굉장히 또 낭만주의자들 같아요. 근데 평화주의자들이고, 인간이 그 전쟁 없이 평화로운 세계를 꿈꿨던 그 유토피아 세계를 꿈꿨던 대표적인 화가인데, 꿈이란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 화가의 이상적인 세계는 동물과 자연 속에서 어울리는 사람의 모습이 가장 이상적인 유토피아 세계가 아니냐라는 이런 생각을 했던 그런 화가의 작품. 근데 이 그림이 더 좀 짠한 이유는, 이 화가가 세계대전 때 수류탄인가 포탄 맞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그걸 알면 와, 정말 이 화가의 그 이상적인 세상은 이뤄지지 않아서 좀 안타까운 그림이죠. 이 화가와 더불어서 칸딘스키가 그 화파를 만든 게 청기사파거든요. 왜냐면 파란 색깔 좋아하고 기사도에 대한 로망이 있었기 때문에 청기사파가 됐습니다. 근데 청기사파가 조금 되기 전에 칸딘스키가 얼마나 파란 색깔을 좋아하고 색채를 감각적으로 아름답게 구사했는지를 알 수 있는 작품들이에요. 그래서 이미 칸딘스키는 거의 추상으로 가는 과도기에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다. 가장 표현주의적인 화가이기도 합니다.
감성적으로 다가오는 그림이잖아요. 칸디스키 누가 봐도 이때 그림. 의외로 이 화가가 원래 모스크바 대학에서 법과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게다가 교수로 일찍 데뷔를 합니다. 이런 엘리트가 그림을 독일 가서 배우거든요. 그래서 뒤늦게, 아마 제가 아는 그 유명한 거장 중에 가장 뒤늦게 그림을 배운 화가가 아닌가 싶어요. 30대에 그림을 시작합니다. 원래 화가가 되고 싶었는데, 예술가가 꿈이었는데 미련이 많은 분들 용기를 가지세요. 30대에 그림 시작해서 성공한 역사적인 거장이 된 화가가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색채를 구사한 화가 중에 하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보세요. 푸른 산이라는 작품인데, 말 좋아한다 그랬죠? 원색, 적절한 색의 분배를 통해서 정말 감각적으로 색을 구사한 화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음악을 이 화가가 되게 좋아했는데 왜 음악을 시각화할 수 없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해요. 이후에 음악을 시각화해서 추상을 최초로 시도한 화가로 많이 평가를 하죠. 또 다른 친구입니다. 아우구스트 마케라는 친구인데, 로코코라는 작품인데 진짜 평화로운 이상적인 진짜 청산이죠. 이거야말로 정말 동화 일러스트를 보는 듯한 감성을 자극하는 작품인데, 청기사파의 활동 시간은 정말 짧거든요. 왜냐면 1차 세계대전 때문에 만약에 이 청기사파 멤버들이 오래 활동을 했다면 미술사는 정말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리고 독일 미술계도 더 위상이 더 커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색채를 아름답게 감각적으로 구사했던 화파가 인상파 이후에 가장 호감적인 색감을 구사한 화파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의외의 그 그림들을 좀 보여주는 시간이기도 한데, 호암미로 하면 그 알록달록한 색종이에 오려붙인 듯한 이런 그림들만 생각하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호암미로의 젊은 시절, 무명 시절의 그림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파리에서 주로 활동을 했으나 여름에는 쉬러 자기 고향으로 왔거든요. 까탈루냐 그 시골 동네로. 자, 그때의 작품입니다. 자, 파라데스라는 그 마을이에요. 까탈루냐 그 대자연의 영감을 좀 많이 받은 화가고, 이때 야수파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야수파 못지않게 색채를 아주 감각적인 파스텔 톤으로 구사했던 시절이죠. 이 작품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미 색채 감각은 타고나서 그 호암미로의 앞으로 있을 그 잠재력이 이미 이때 보여지지 않나,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큐비즘의 영향을 받았을 때의 작품인데, 마차 자국이라는 작품이에요. 각진 느낌이 간접적으로 이제 큐비즘으로 약간 바뀌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이제 보여주죠. 야자수가 있는 집, 제가 이제 레이나 소피아에서 직접 봤는데 편안하게 이 그림을 보는 재미가 있고, 또 하나의 일러스트 혹은 동화의 사파집을 본 듯한 그런 매력 있는 작품입니다. 호암미로도 그림을 좀 늦게 배운 화가거든요. 그림 스킬이 안 되지만 뭔가 아기자기하게 뭔가 그리려고 하는 이 느낌이 더 귀여워 보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작품들이 주로 색감을 정말 아름답게 구사한 화가들이기 때문에 집안 분위기를 화사하게 만드는 작품들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방송을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한이었습니다.